한 번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인류 최고의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랑과 배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1850년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의 유배형 노역수로 보내져 4년간의 강제노동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 도둑, 혁명가들 사이에서 그는 여성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릴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이 사형수와 다름없는 남자들은 문명사회가 외면한 여성의 충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어떤 이들의 아내는 그들을 버렸는데 흔한 범죄자들에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편지가 쏟아졌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훗날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걸작에 영향을 주게 될 섬뜩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서 사회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벼려진 이 지식은 매력, 지위, 그리고 여성 심리에 관한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며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들을 정면으로 겨눕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도 강렬해 그의 여성 이해를 바꿨을 뿐 아니라 러시아 문학 자체를 다시 빚어냈습니다. 이제 시베리아의 죄수들이 러시아 문학의 거장에게 여성의 마음에 대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 사랑과 충성에 대한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날 것이고 불편한 비밀을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첫째, 감옥의 충격. 도스토예프스키가 첫 며칠 동안 본 것. 철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옥의 창살은 강철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본성에 대한 산산이 부서진 환상으로 만들어진 창살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50년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들어갈 때 자신이 여성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그는 다시는 떨칠 수 없는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된 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소 젖주 안에 잔혹한 현실이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우편 배달은 문명사회가 가르쳐온 여성의 충성이라는 관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고귀한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던 교양 있는 죄수들은 빈손으로 서 있는데 살인범과 강간범과 도둑들은 헌신적인 여자들이 보낸 뜨거운 연애 편지를 펼쳐들고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의무감으로 보낸 안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욕망을 불태우는 선언을 써보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돈과 사진을 보내고 맨손으로 무고한 생명을 부순 남자들에게 영원한 신의를 약속했습니다. 범죄가 폭력적일수록 편지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한 살인범이 하루에 결혼 청혼을 3번이나 받는 장면을 병든 듯한 경악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전의 아내를 망치로 때려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말 그대로 다음 희생자가 될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힘이 자신을 끌어당긴다고, 그의 위험한 기질이 자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그렇게 강력한 짐승을 길들이는 꿈을 꾼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범들의 아내와 연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때 혁명적 이상을 함께한다고 말하던 세련된 숙녀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더 이상 지위와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의 사랑 고백은 사회적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 대비는 여성 심리에 관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삶이 편하고 남자들이 자유로울 때 그 여자들은 지지하는 동반자인 척했습니다. 비밀 모임에 참석하고 정의와 자유를 속삭였으며 지적인 연인들이 주는 반사광 속에서 우쭐해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이 닥치자 그들의 본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짐승이 가면을 벗어던지듯이요. 도스토예프스키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체의 패턴이었습니다. 감옥의 소문을 통해 그는 버림받은 아내들 대부분이 홀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투옥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새 연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은 다른 지식인이나 온화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상인, 권력 있는 관리, 부유한 지주처럼 갇힌 남편이 더는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명이 숨기려 하지만 결코 완전히 억누를 수 없는 원리로 여성의 마음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성은 미덕이나 희생이나 고귀한 의도에 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힘, 지배, 그리고 안전을 제공할 능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동기를 감추기 위해 꾸며낸 그럴듯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날들이 주로 변하자 도스토예프스키는 수용소 내부의 위계에서도 여성들의 편지가 본능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여성의 관심을 받는 범죄자들은 가장 영리하거나 가장 뉘우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움을 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쓸 의지가 있음을 증명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여성의 매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적 힘을 과시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는 여성이 늘 위험한 남자에게 끌려왔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사회는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 왔다고 느꼈습니다. 혼인법, 사회적 관습, 낭만적 문학은 모두 여성의 욕망이 근본적으로 도덕과 무관하다는 현실을 가리는데 공모했습니다. 여성은 착한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남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모든 안락한 거짓말을 벗겨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가면도 예의 바른 위장도 없이 날것의 여성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살인범에게 보내는 편지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늘 원했으나 숨기도록 길들여져 온 욕망의 솔직한 표출이었습니다. 매일 밤 도스토예프스키가 얼어붙은 감방에 누워 범죄자들이 사랑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의 인간 이해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여성의 미덕에 대한 낭만적 관념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더 어두운 지식이 그의 글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본성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 때문에 남자를 배신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오지 않은 편지들, 버림받은 지식인들의 현실. 매일의 우편 배달은 남성의 자존심을 공개 처형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스토예프스키와 동료 정치범들은 절박한 희망을 품고 모였다가 이름이 하나둘 불릴 때마다 그 희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버림받은 지식인들의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편지보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살인범들이 열정적인 헌신의 선언을 찢어 열어보는 동안 교육받은 죄수들은 점점 더 깊은 굴욕 속에서 육체적 고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애초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사랑으로 착각했던 것은 훨씬 더 계산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아내와 연인들은 그들의 지위, 사회적 위치, 흥분과 명성을 제공할 능력에 끌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와 자원과 사회적 위신을 잃는 순간 여성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 아래의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살롱 모임에서 우아한 숙녀들이 혁명 연설가를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들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속삭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남자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며 충성이야말로 최고의 여성적 미덕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쳤을 때, 남자들이 와스더로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런 선언은 정교한 연기일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버림받은 지식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소름 끼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이 신성하게 여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반했습니다. 아내들은 혁명 문서를 당국에 팔아넘겼고 애인들은 보호를 받는 대가로 정부 관리들에게 친밀한 비밀을 흘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인들의 체포로 이어진 증거를 직접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버림보다 더 깊었습니다. 감옥의 소문과 때때로 들어오는 동정적인 지인의 편지를 통해 그들은 여인들이 투옥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은둔하며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남자들의 석방을 위해 자신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즉시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체의 속도는 이전의 애착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여자들이, 갇힌 연인들이 감옥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한 침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선택지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을 더 파괴적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 대체로 선택한 남자들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이상을 공유하는 다른 지식인이나 혁명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투옥된 연인들이 싸워왔던 바로 그 부류의 남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부유한 상인, 정부관리, 성공한 사업가들, 혁명가들이 반대해왔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남자들에게 말입니다. 이 패턴은 사회가 애써 숨기려 했던 여성 심리에 관한 결정적인 무언가를 드러냈다. 여성들의 정치적 의견은 진정한 신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선정에 기반해 있었다. 그들은 정의를 믿어서가 아니라 지식인 계층 사이에서 유행이었기 때문에 혁명적 대의를 지지했다. 그 대의를 지지하는 일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되자 그들의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났다. 도스토옙스키는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현실적인 존재이며 그 본능이 진정한 충성심 같은 어떤 능력도 압도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자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애착을 형성했다. 지위, 자원, 보호, 흥분. 남자가 더 이상 이런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애착은 비에 녹는 설탕처럼 사라졌다. 지적인 죄수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추상적 충성심을 품을 수 있는 자기들만의 능력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여성들에게 투사했다. 그들은 여성이 즉각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사상이나 원칙 혹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이 여성의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었다.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는 채로 몇 달이 지나자 버려진 남자들은 광기와 체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낭만적 믿음과 여성 본성의 냉혹한 현실을 화해시키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졌다. 다른 이들,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은 더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다시 세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다. 오지 않은 편지들은 도착한 어떤 편지보다 더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여성의 충성심이 언제나 조건부이고 언제나 일시적이며 남자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남자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지식은 받아들이기에는 참혹했지만 동시에 해방적이기도 했다. 한 남자가 여성의 애착의 진짜 본성을 이해하면 헛된 희망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멈추고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심 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내면의 힘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결한 안내서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셋, 범죄자의 역설. 왜 살인자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 얼어붙은 지옥에서 가장 소름 끼친 발견은 폭력이나 끔찍한 생활 환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들이 살아있는 가장 위험한 남자들에게 스스로 몸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매일 도스토옙스키는 사회가 여성의 본성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범죄가 더 끔찍할수록 사랑의 편지는 더 열정적으로 변했다. 도끼로 자기 가족 전체를 죽인 남자는 단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갇힌 신사보다 더 많은 청혼을 받았다. 여러 해 동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도둑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아는 여성들에게서 사랑의 시를 받았다. 강간범에게는 서로 다른 세 여성이 돈을 보내며 출소하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애원했다. 이것은 우연도 무작위도 아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 가장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성들에게 왕처럼 대접받고 있었다. 그 여성들은 이 남자들이 얼마나 강하고 강력한지, 그렇게 위험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짜릿할지, 자신이야말로 그런 짐승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이고 싶다고 썼다. 더 뒤틀린 점은 이 여성들이 범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속거나 거짓말을 들은 게 아니었다. 재판 기록을 읽었고 증언을 들었으며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마나 잔혹하게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그들을 물러서게 하지 않았다.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오히려 끌어당겼다. 반면 사소한 정치 범죄를 저질렀거나 단지 잘못된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갇힌 남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편지도, 면회도, 돈도, 희망도. 그 대비는 너무 극단적이라 마치 병든 농담처럼 보였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 했던 남자들은 완전히 잊혔고,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든 남자들은 찬양받았다. 도스토옙스키는 여성들이 선함, 친절, 미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끌린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폭력은 권력의 궁극적인 과시였다. 죽일 수 있는 남자는 다른 남자들을 지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으며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남자였다. 여성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남성적 힘의 모습이었다. 범죄자들 자신이야말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했다. 그들은 여성들의 관심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성이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문명화된 남자들이 배워서 무시하도록 훈련받은 여성 심리의 어떤 면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위험한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답장을 보낼 때 자기 범죄에 대해 사과하거나 개과천선한 척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종종 조잡했고 요구가 많았으며 때로는 협박에 가깝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가혹한 대우가 오히려 여성들의 헌신을 더 키우는 듯했다. 더 나쁘게 대할수록 여성들은 그 남자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애썼다. 도스토옙스키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패턴이 감옥 밖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었다. 그는 수감되기 전 삶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늘 나쁜 남자, 반항아, 규칙을 깨고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던 일들, 착한 남자들, 신사들, 책임지는 남자들은 당연하게 여겨졌고 위험한 남자들은 열정적으로 추구되었다. 감옥은 그저 평소에는 이 진실을 가리던 사회적 가식들을 모두 벗겨냈을 뿐이었다. 바깥 세상에서 여성들은 사회가 좋은 남자를 고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를 더 은근하게 드러내야 했다. 그러나 죄수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을 진짜로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해질 수 있었다. 폭력으로 표현되는 날것의 남성적 권력. 이 깨달음은 도스토옙스키가 그가 목격해온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친절하고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한 뒤 겉으로는 만족해 보이지만 결코 열정적이지 않았던 여성들. 여성들은 안전을 위해 타협하면서도 좋은 남편을 떠나 위험한 연인에게로 향한 불륜들. 그들은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본성을 따르고 있었다. 범죄자의 역설은 여성의 끌림이 문명이 억누르려 했지만 결코 제거할 수 없었던 원초적 본능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여성은 자신을 지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그 지배력 때문에 그 남자가 다른 모든 이에게는 위험해지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도스토옙스키가 살인자들이 열정적인 사랑의 편지를 읽는 동안 품이 있는 남자들이 버려진 채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사회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여성 성적 욕망의 날것의 진실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여성들은 잘 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정복할 만큼 강한 남자에게 정복당하길 원했다.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들이 늘 비밀스럽게 원해온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넷, 여성의 정글 법칙.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 시베리아의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문명이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숨기려 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성은 자신들이 따른다고 주장하는 도덕 규범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글의 규칙으로 움직인다. 감옥 서신을 통해 여성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렌즈는 여성성에 대한 모든 낭만적 관념에 도전할 만큼 원시적이고 잔혹한 본능을 드러냈다.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정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가장 친절한 죄수들, 가장 갱생한 이들, 가장 깊이 뉘우치는 남자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들은 정점의 포식자들에게, 이거로 길을 가로막는 누구든 파괴할 의지를 증명한 남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은 재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쁜 남자 안에 선을 보려는 시도도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남성 지배력에 대한 날것의 끌림이었다. 도스토옙스키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여성들이 편지에서 폭력을 말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공포를 표현하거나 그 남자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짜릿한지, 어떤 위협이든 제거할 수 있는 남자와 함께라면 얼마나 안전할지, 다른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강한 사람에게 선택받는 꿈을 얼마나 꾸는지에 대해 썼다. 그는 여성의 마음이 사회가 여성이 따른다고 주장해온 도덕 체계와는 전혀 다른 도덕 체계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들이 문명화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안 여성들은 더 오래된 규칙, 오직 가장 강한 존재만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정글의 규칙에 은밀히 충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끌림은 망가졌거나 오염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 설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를 이전부터 혼란스럽게 했던 여성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었다. 왜 여성들은 착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친절한 남자에게는 결국 흥미를 잃어버리는가? 왜 그들은 나쁜 남자들을 불평하면서도 계속 그들을 선택했을까? 왜 그들은 다정함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도 지배적인 태도에는 열정적으로 반응했을까? 답은 간단했다. 그들은 의식적 사고를 압도하는 본능을 따르고 있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는 그 본능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여성들이 미덕에 끌리는 척해야 하는 사회적 기대도 없었고, 포식자보다 부양자를 선택하라는 가족의 압력도 없었으며, 흥분보다 안정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도 없었다. 수감자에게 편지를 쓸 때 여성들은 대가 없이 자신의 진짜 욕망을 따를 수 있었고, 그 욕망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냈다. 여성의 끌림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은 잔혹할 정도로 단순했다. 강함은 끌어당기고 약함은 밀어낸다. 그러나 여기서 강함은 인격, 지능, 도덕적 용기로 측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힘이나 힘의 위협으로 다른 남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었다. 누군가를 죽인 남자는 권위에 맞서 말로만 반대한 남자보다 자동으로 위계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위계는 바깥 세상에도 존재했지만 사회적 관습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다. 감옥에서는 그것이 수정처럼 분명해졌다. 살인자들이 정점에 있었고 가장 많은 여성의 관심을 받았다. 그 아래에는 절도범과 폭력범들이 있었다. 맨 아래에는 정치범과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는 신체적 지배력을 과시한 결과가 아니라 양심의 죄였다. 이 발견이 특히 섬뜩했던 이유는 여성들이 자기 본능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격이나 인격에 대한 끌림을 근거로 의식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자신들이 다른 어떤 남성적 특성보다 폭력의 가능성을 최고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편지들은 또 하나의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위험한 남자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남자에게 끌렸다. 그들은 자신만은 예외가 되길, 자신이 야수를 길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여자가 되길, 그 폭력적인 남자에게 파괴되는 대신 보호받을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했다. 모두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선택받는다는 생각이 그들을 흥분시켰다. 이것이 여성에게 친절이 종종 약함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에게 다정한 남자는 진정한 포식자를 구분짓는 선택성이 결여된 사람처럼 보였다.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는 잔혹하지만 자신의 여자에게는 보호적인 남자는 여성의 끌림을 촉발하는 바로 그 분별 있는 지배와 차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DSTVKI는 모든 로맨틱한 이야기, 모든 사랑 노래, 모든 기사도적 행동이라는 관념이 사회가 이런 위험한 본능을 더 문명화된 통로로
유도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밑바탕의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여전히 전사와 정복자에게 끌렸다. 다만 그 욕망을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했을 뿐이다. 정글의 법칙은 논쟁으로 꺾이거나 교육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의식적 사고보다 더 깊은 수준의 여성 심리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 법칙을 이해한다고 해서 덜 섬뜩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DST TO이콰이의 삶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졌을 뿐이었다. 5. 보이지 않는 지위. 감옥이 어떻게 진짜 위계를 드러냈는가? 감옥의 벽 뒤에서는 가짜 사회적 서열이 모두 사라지고 썩어가는 살점 사이로 드러나는 뼈처럼 진짜 위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DST 부스키는 여성들의 편지가 돈, 교육, 사회 계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날것의 남성적 힘과만 관련된 서열 체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매혹된 듯 지켜보았다. 바깥 세상에서는 은행원이 농부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교수가 공장 노동자보다 더 존중받을 수 있지만 여성들의 감옥 서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반응한 위계는 고대적이고 잔혹하며 끌림의 게임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완전히 정직했다. 맨 꼭대기에는 살인자들이 있었다. 자기 손으로 목숨을 빼앗은 남자들이다. 이것은 우연한 죽음이나 변명 가능한 격정의 범죄가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인간과 눈을 마주치고 그 존재를 끝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여성들에게 이것은 남성적 지배의 궁극적 표현으로 보였다. 그 아래에는 폭력범들이 있었다.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고 공포에 떨게 했지만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남자들이다. 그들 역시 많은 여성의 관심을 받았지만 실제 살인자들에게 바쳐지는 숭배에 가까운 헌신만큼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남자와 그저 다치게 할 수 있는 남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그 다음은 도둑과 사기꾼들이었다. 이들은 교활함과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빼앗는 범죄자들이었다. 신체적 폭력은 없더라도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회의 규칙을 깨뜨릴 의지를 증명했다. 이런 규칙 파괴 능력은 늘 명령을 따르는 남자에게 지루함을 느끼는 여성들을 끌어당겼다. 이 보이지 않는 위계의 맨 아래에는 정치범과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교육, 고귀한 의도, 더 높은 이상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가장 약한 남자들로 여겨졌다. 그들의 죄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양심의 죄였다. 그리고 여성들은 양심에서 아무 매력도 찾지 못했다. 도스토옙스키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여성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위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였다. 그들은 범죄 기록을 공부하거나 사건 파일을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자동으로 이 남자들을 지배 능력에 따라 서열화했고 그들의 끌림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편지 자체가 그 위계를 잔혹하게 상세히 드러냈다. 살인자에게 편지를 쓰는 여성들은 경외와 복종으로 가득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남자에게 주목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썼고 그의 보호 아래서 얼마나 안전할지, 다른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흥분될지에 대해 썼다. 더 낮은 단계의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여전히 뜨거웠지만 경외의 정도는 덜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이 선택한 남자에게 가능성을 보았으나 그의 지배력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길들이고 개혁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썼다. 마치
이 남자들이 최상위 단계에 오르려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듯이 비폭력 범죄자에게 간 몇 안 되는 편지들은 열정보다 실용적이었다. 이 여성들은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사업적 합의, 현실적 걱정들을 썼고 불타는 욕망은 빠져 있었다. 그리고 정치범들에게는 침묵이 곧 그들의 서열이었다. 여성의 마음에서 주먹 대신 사상으로 싸우고 구체적 이익 대신 추상적 원칙을 위해 희생하며 성공 대신 고통을 선택한 남자들은 애초에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이 보이지 않는 지휘체계는 바깥 세상에서의 여성 행동도 너무나 많이 설명해 주었다. 왜 여성들은 지나치게 수능적인 남자에게 흥미를 잃는가? 수능은 지배 위기에서 낮은 지위를 신호하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어딘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남자에게 끌리는가? 그런 특성은 지배 능력의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감옥 환경은 평소 이 위계를 숨기던 사회적 위장을 모두 벗겨냈다. 일반 사회에서는 부, 교육, 사회적 지위가 남자의 진짜 지배 서열을 가릴 수 있지만 감옥에서는 모든 남자가 외부 자원을 똑같이 박탈당한 상태였기에 날것에 남성적 힘만이 남았고 여성들은 그 힘에 완벽한 정확도로 반응했다. 디에스티비스키는 남녀 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사실 이 숨은 서열 체계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의 지배 위계상 위치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런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깊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 가장 섬뜩한 점은 여성들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격, 인격, 감정적 연결에 근거해 남자를 고른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자신들의 끌림이 다른 어떤 남성적 특성보다 폭력의 가능성을 최고로 여기는 고대의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보이지 않는 위계는 공정하지도 도덕적이지도 교육이나 사회 발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적 사고보다 더 깊은 수준의 여성 심리에 각인되어 있었고 여성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주장하든 사회가 무엇을 욕망하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계속 작동할 것이었다. 6. 죽음의 집에서 얻은 교훈. 사형수들이 여성에 대해 알고 있던 것. 살인자들과 도둑들은 수세기의 시와 철학이 포착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형수들,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은 가장 교양 있는 신사들보다도 여성 심리를 더 잘 이해했고 그 사실은 그들이 매일같이 여성들에게서 거두는 성공이 증명해 보였다. 지식인들이 사랑과 헌신에 대한 낭만적 이론을 쓰는 동안 범죄자들은 실제로 통하는 실용적 규칙에 따라 살았다. 그들은 여성이 친절이 아니라 힘에 반응한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여성의 충성은 헌신이 아니라 지배를 통해 얻어진다고 믿었다. 그들은 여성을 너무 잘 대해주는 것이 관심을 잃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았다. 이들이 행동으로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은 단순했다. 자신의 본성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말 것. 정치범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며 개과 천선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때로는 상스럽고 요구가 많고 때로는 협박조로까지 여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여성들은 오히려 점점 더 격렬한 열정으로 반응했다. 한 살인자는 도스토옙스키에게 몇 년 동안이나
잊히지 않을 말을 했다. 똑똑한 남자들은 여자가 원하는 걸 말로 할 때 그걸 너무 곱씹습니다. 나 같은 멍청한 놈은 그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건 자기를 가장 나쁘게 대하는 남자들을 쫓는 겁니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남자가 던진 이 관찰은 어떤 철학적 논문보다 더 깊이 도스토옙스키를 찔렀다. 사형수들은 여성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로도 끊임없이 남자를 시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요구를 늘어놓고 소동을 만들고 부당하게 굴며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 했다. 약한 남자는 비위를 맞추려 들거나 협상하거나 사과했다. 강한 남자는 그 게임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들이 와스도로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그 거절이었다고 그들은 보았다. 이 범죄자들은 시행착오 끝에 사회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여성의 끌림이 작동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너무 쉽게 시간을 내주면 여성은 흥미를 잃고 지나치게 동의해주면 경멸을 느끼며 너무 후하면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었다. 가장 열정적인 편지를 받은 남자들은 여성의 변덕을 가장 덜 받아주는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여성이 다른 선택지가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는 점이었다. 여러 여성에게서 편지를 받는 범죄자일수록 각 여성에게 더 강하게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경쟁은 여성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었다. 반면 정치범들은 딱 한 통의 편지라도 절실히 원했지만 거의 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절박함이 여성 심리에 혐오감을 준다고 사형수들은 해석했다. 사형수들은 또한 교육받은 남자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차이도 알고 있었다고 여겼다. 여성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추격당하는 느낌보다 자신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차이였다. 쫓아다니는 남자는 약함을 드러내고 선택하는 남자는 강함을 드러낸다고 그들은 보았다. 이런 통찰은 책이나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잔혹한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여성의 본성을 이해한 남자들은 감옥에서도 버텨냈고 낭만적 이상을 믿는 남자들은 고립 속에서 고통받았다.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해야 한다고 여겨지는지의 간극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다. 이 교훈들이 더 강력했던 이유는 그것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성에게 돈도 지위도 안전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거친 남성적 존재감뿐이었다. 그런데도 그것만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던 시절의 지식인들이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그 범죄자들은 문명 사회에서 로맨스로 통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협상에 가깝다고 드러냈다. 남자들이 자원을 내걸고 여성의 동반을 얻어내는 거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자원이 모두 제거되면 남는 것은 오직 진짜 끌림뿐이며 그 끌림은 공정함이나 도덕성 혹은 누구나 사랑에 대해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무관한 규칙을 따른다고 그들은 말한다. 가장 불편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이 일반적인 관계에서보다 죄수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욕망에 대해 더 솔직해진다는 관찰이었다. 덕성 있는 척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사라지자 위험하고 지배적인 남자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인정할 수 있었고 그 솔직함은 이전의 행동 대부분이 연기였음을 드러냈다고 그는 느꼈다. 사형수들은 우연히 훗날 픽업 아티스트와 유혹자들이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될 진실을 발견한 셈이었다. 여성의 끌림은 좋은 사람이 되거나 적합한 배우자가 되는 것과 거의 상관없는
특정 행동에 의해 촉발되며 그 촉발점을 이해하는 것이 진심 어린 애정이나 성실한 헌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오싹한 교훈은 이 남자들이 여성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그저 여성을 이해했을 뿐이라고 서술자는 말한다. 그들의 성공은 정서적 연결이나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수년간의 실전으로 다듬어진 심리 조작에 기반했다. 그들은 여성 심리를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바꿔버렸고 철창 뒤에서도 그 게임에서 이겼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교훈들을 흡수해가면서 그는 사회가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남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한 교육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시베리아의 사형수들은 어떤 남자든 그가 품어온 모든 낭만적 환상을 파괴하는 진실을 받아들일 배짱만 있다면 삶을 바꿀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7째, 작가의 변화. 이 발견이 그의 작품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 시베리아 감옥에 들어간 남자와 4년 뒤에 나온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특히 여성의 미덕을 포함한 인간 본성의 고결함을 믿으며 들어갔지만 문명이라는 얇은 외피 아래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훨씬 더 어둡고 원초적인 충동과 본능이 놓여 있음을 이해하며 나왔다. 감옥 이후 그가 쓴 모든 글에는 이 잔혹한 교육의 무게가 실렸다. 그의 여성 인물들은 더 이상 순결한 천사나 집에서 충실히 기다리는 헌신적 아내로만 그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복잡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변화는 낯설 것 철저해서 비평가들도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여성들은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진짜가 되었다. 감옥 이전에 그의 여성 인물들이 순수하고 충성스럽고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상화된 여성상이었다면 여성 심리에 대해 그가 보았다고 믿는 진실을 접한 뒤 그는 위험한 남자에게 끌리고 좋은 남편을 배신해 흥분을 주는 연인에게로 달려가며 도덕 교육을 압도하는 본능에 이끌리는 여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악녀가 아니라 여성 본성에 대한 정직한 초상이라고 서술자는 주장한다. 그 변화는 그의 노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는데 그는 관찰한 패턴에 대해 강박적으로 적어내려갔다. 왜 여성들이 지식인보다 범죄자를 택하는지, 왜 친절보다 힘에 끌리는지, 왜 충성이 늘 조건부이며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페이지마다 이어졌다. 이런 관찰은 훗날 그의 걸작들을 떠받치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남성 인물에 대한 접근도 그만큼 극적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미덕을 믿는 순진한 낭만적 영웅들은 사라졌고 대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며 여성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관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끌림과 권력의 복잡한 역학을 항해하는 남성 주인공들이 등장했다. 감옥 경험은 그에게 사랑에 관한 문학 대부분이 환상이며 여성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전과 열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사회적 기대가 제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본 적 없는 남자들이 써내려간 판타지라고 느끼게 했다고 서술자는 말한다. 그의 새 목표는 가면이 벗겨졌을 때 인간 본성이 어떤 모습인지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 이 변화는 단지 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다. 이전 사교계의 외면, 한때 그를 흠모하던 여성들의 침묵, 그리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에게로 쏟아지는 여성의 관심과의 대비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글쓰기는 사회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방식이 되었다.
새 작품을 읽은 비평가들은 그 안에서 불편한 것을 발견하고 동요했다. 그의 여성 인물들은 더 이상 사회적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움직였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잘못된 남자에게 끌렸다. 그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본능이 힘과 지배를 향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배신한다고 그려졌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사랑 자체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로맨스는 더 이상 영혼의 만남이나 미덕의 승리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것은 원시적 본능이 사회적 기대와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고, 가장 강한 자는 살아남고 가장 온순한 자는 삼켜지는 곳이었다. 사랑은 여성들이 규칙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대개 승리하는 심리전의 한 형태로 드러났다. 그의 남성 독자들은 자신들이 겪었지만 한 번도 글로 적힌 것을 보지 못했던 진실을 그의 작품 속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남자가 지나치게 쉽게 곁을 내주면 여자가 흥미를 잃는 방식, 남성적 강인함을 시험하려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방식, 한 가지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반대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방식 말이다. 마침내 누군가가 사회가 홍보하는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독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많은 이들이 그의 묘사에 격분하며 그가 여성에게 불공정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 씁쓸하고 뒤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분노는 그가 배운 것을 확증해 주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던 사회적 합의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변화는 단지 인물 창조를 넘어서 더 깊이 진행되었다. 그의 세계관 전체가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낭만에서 심리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에서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이 변화는 그의 후기 작품의 모든 면의 깊이와 진정성을 불어넣었고 그를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들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변모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관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진실을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살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그것에 의해 부서졌으며 더 강하게 재건되었다. 그의 권위는 고통에서 나왔고 그 고통은 학문적 이론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무게를 그의 통찰에 부여했다. 그 얼어붙은 지옥에서 나온 작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얻지 못하고 또 대부분이 얻고 싶어 하지도 않는 지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문명화된 행동 아래로 흐르는 어두운 조류,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시적 충동, 사회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불편한 진실을 이해했다. 이 지식은 그를 더 나은 작가로 만들었지만 더 외로운 인간으로 만들었다. 8번째, 마지막 비밀. 도스토예프스키가 소설 속에 지니고 들어간 진실. 시베리아 이후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모든 페이지를 괴롭히는 궁극에 계시는 이것이었다. 여성의 충성은 상황에 의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 감옥은 여성을 타락시키거나 그들의 본성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평소라면 그들이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을 가리던 사회적 가면을 벗겨냈을 뿐이었다. 이 마지막 비밀은 어떤 한 번의 배신이나 버려진 편지보다 더 섬뜩했다. 그것은 모든 관계, 모든 결혼, 모든 사랑의 선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조건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었다. 여성들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남자가 자신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남자가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사랑했다. 그 이익이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졌다. 이 비밀은 그의 위대한 소설들이 독자들을 정확성으로 충격에 빠뜨리는 심리적 사실주의 연구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같은 인물이 로고진의 폭력 대신 미시킨 공작의 선함을 택하지 않은 것은 여성이 실제로 선함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안정과 흥분, 마땅히 원해야 한다고 아는 것과 본능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찢겨 있었다. 그 갈등은 도덕적이 아니라 생물학적이었다. 죄와 벌에서 소냐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보이는 헌신은 순수한 사랑이 악을 이긴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적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남성적 지배에 대한 여성의 끌림이었다. 그녀는 그의 폭력 가능성, 사회의 규칙을 넘어서는 의지,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위험한 남자라는 위치에 이끌렸다.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 근원은 여성이 범죄자에게 끌리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시적 프로그램이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루쫌카를 통해 그 비밀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냈는데 그녀는 각 형제가 남성적 힘의 서로 다른 측면을 대표했기 때문에 누구를 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드미트리는 육체적 지배와 열정을 제공했고 이반은 지적 우월성과 신비를 제공했으며 알료샤는 영적 권위와 도덕적 강인함을 약속했다.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끌렸는데 각자가 여성의 욕망을 촉발하는 지배에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비밀이 그렇게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여성들 자신조차 자기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성격과 궁합에 근거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들이 남성을 순전히 힘, 지위, 유전적 이점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지막 비밀은 또한 그의 책들이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모두가 알아보지만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여성 인물들은 실제 여성과 똑같이 행동했으며 그것이 불편했던 이유는 실제 여성의 행동이 여성의 미덕과 충성에 관한 사회의 낭만적 신화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그의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했다. 자유, 건강, 환상,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까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어 사는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감상 없이 사랑을 쓸 수 있었고 이상화 없이 여성을 쓸 수 있었으며 다른 이들에게 삶을 견딜만하게 해주는 위안의 망상 없이 인간 본성을 쓸 수 있었다. 그 비밀은 문학을 훨씬 넘어서는 실용적 함의도 지녔다. 여성의 끌림이 미덕이 아니라 힘에 기반한다면 남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믿는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했다. 착한 남자가 꼴찌가 되는 것은 여성이 망가져서가 아니었다. 힘만이 중요한 경쟁에서 친절함이 약함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꼴찌가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 비밀의 가장 오싹한 측면은 그것이 전통적 도덕을 인간관계의 실제 역학 앞에서 거의 무의미해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선하고 친절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것은 남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를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원시적 여성 본능이 감지하도록 설계된 무자비한 날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 그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 비밀은 또한 결혼 같은 사회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 법적, 종교적 강제가 필요했던 이유를 드러냈다. 여성의 충성이 본래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사회는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적인 체계를 필요로 한다. 결혼은 사랑의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 본성의 상승혼과 배신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계약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늙어가면서 이 비밀은 그의 짐이자 힘이 되었다. 그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꿰뚫고 모든 연애 삼각관계를 예측하며 모든 결혼 위기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인간 행동을 실제로 움직이는 숨은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또한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환상을 선호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고립시켰다. 얼어붙은 시베리아의 세월에서 나온 마지막 비밀은 문명사회가 사랑, 충성, 여성의 본성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 단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이라는 것. 널리 이해될 경우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진실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여성들은 본성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선함보다 힘을, 헌신보다 지배를, 도덕적 성품보다 유전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자기 본성에 충성했다. 이것이 낭만적인 젊은 작가를 인간 역사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날카로운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지식이었다. 그 비밀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다. 끌림의 게임에서 여성은 고대의 규칙으로 캐를 하고 있었고 남성은 현대의 거짓말로 캐를 하고 있었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남성은 끝없는 혼란과 헛된 희망에서 해방될 수도 있지만 삶을 살만하게 해주던 사랑에 대한 모든 소중한 믿음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가장 위험한 진실은 여성이 배신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도록 배워온 본성에 여성이 완벽하게 충성한다는 것이다.